자, 오늘도 한 멤버분의 댓글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마 고수님도 보실 거라고 생각되는 모 개인 방송인의 영상과 교차해서 보니 새롭고 흥미롭게 보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접했을 때는 국뽕 영상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적도 있었는데 특정 기업의 강연 등에 참석하는 사람이 해당 기업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것을 과연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공계 연구비에 대한 관점도 달리 보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만 개인 방송하는 게 아니죠. 이공계 쪽으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분하고 저랑 한번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어떻게 좀 스탠스가 다른지 관점의 차이를 좀 얘기해 드려 볼게요. 근데 다른 방송인을 절대 저격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이 관점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인간은 결국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교육적인 목적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타 개인 방송인의 세상을 보는 뷰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이제 국내 개인 방송인, 오른쪽에 접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이 그 국내 모 개인 방송인의 좀 속성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고, 오른쪽인 접니다. 저도 이제 국내 개인 방송을 가끔 봐요. 근데 일단 한국 공학 박사가 하는 영상, 그리고 저는 미국 공학 박사입니다.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마치고,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한국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죠. 근데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토 안에 그 바운더리에 살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본 세상과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마치고 미국 실리콘밸리를 살아가는 사람의 바라보는 세상이 매우 다를 수 있어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국내 이공계인들이 바라보는, 국내 박사의 눈으로 이공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국의 이공계를 바라보고 해외의 이공계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관점으로 또 한국 이공계를 바라보고 해외의 이공계를 바라보는 거죠. 거기서 관점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도 그분 영상을 예전에 재밌게 봤어요. 요새는 거의 안 보는데 예전에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분도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대학원에서 한국의 기술들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에요. 저도 한국 기술을 직접 경험했죠. 뭐 저는 한국 대학원 출신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이 잘 안 돼가지고 한국 대기업에 귀국해가지고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국내 기술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으로 느낀 한국의 이공계 기술에 대해서 둘 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정권 말고 이전 한국의 좌파 정권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반일 감정을 굉장히 자극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좌파 정권이 이제 한국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좌파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래서 반미 친중을 굉장히 심각하게 했던 좌파 정권이죠. 그래서 반미를 하고 반일을 하는 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정부가 푸시를 하는 거, 기업을, 정치인들이 계속 푸시를 해가지고 그 반도체 기술에서 일본 소재를 제거하고 한국 그 소재를 국산화하라는 그런 푸시를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푸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일본 소재는 반도체 소재에서 전 세계 탑이에요. 그래서 일본 소재랑 한국 소재를 놓고 소재가 박살날 때까지 극한 테스트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소재에서 일본 소재가 압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년, 30년의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 결과 끝에 탄생한 일본의 소재 기술인데, 그거를 좌파 정권이 하루아침에 반도체에서 일본 소재 제거하고 국산화하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억지로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서 막 국산화 성공했다 막 하면서 막 하는데 그건 거의 뻥이었어요. 왜냐면 반도체 공정은 뭐 웨이퍼 공정만 보면은 뭐 2000스텝에서 3000스텝이 넘는 그런 프로세스 공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3000개 정도의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1개 정도, 2개 정도는 국산화 할 수 있어요. 국산 소재로, 국산 뭐 액체나 기체 소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두 개 바꿔놓고 막 생색내면서 언론에서 계속 뻥을 쳤잖아요. 국산화 성공했다. 거짓말이죠. 아직도 뭐 2000에서 3000개, 뭐 2999개의 소재가 일본 건데 한두 개 정도, 1개 정도 국산화 성공했다고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이 되게 심했었어요.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심했었죠. 근데 이거 반도체 하는 사람은 다 알았어요. 비전공자만 몰랐을 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거를 비판했어요. 그 좌파 정권 때 그 반도체에서 일본 소재 빼고 국산화하는 게 불가능한데 언론에서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 영상을 자주 봤었어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었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있는 한국에서 저렇게 소신 있게 발언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매국노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그 좌파 정권의 국산화를 비판했었어요. 그거는 굉장히 용기 있고 소신 있는 태도였습니다. 저도 그때 그 영상을 재밌게 봤었어요. 왜냐면 사실을 얘기하고 있었고, 그 얘기를 할 때 댓글이 뭐 그 사람을 비난하는 댓글이 어마어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겨내고 소신 있게 발언하는 모습이 사실 참 멋지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소신 발언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한국 이공계에서 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 소재 부품의 국산화는 불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이 거짓말하고 있다, 미디어를 돌려서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좌파 정권 때, 그러니까 좌파 정권은 민족주의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제 국뽕이 굉장히 심해요. 국뽕이 심해집니다. 물론 지금도 국뽕은 있어요. 국뽕은 언제나 있습니다. 국뽕은 우파 정권 때도 있어요. 하지만 좌파 정권 때 국뽕이 극에 달했습니다. 왜냐면 이 한국의 좌파는 한민족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한국이 짱, 한국인이 짱, 이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좌파 정권 때
민족주의 국뽕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분이 그 시절에도 또 그 민족주의 국뽕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또 비판하셨죠. 그래서 저도 물론 저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랑 비슷했어요. 그 좌파 정권의 국산화를 비판하고 민족주의 국뽕을 비판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동일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분 영상을 그때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어요. 나랑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그때 저도 열심히 구독해 봤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조금 다른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계시다 보니까 미국 테크놀로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논문에 의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수도권에 살고 계시면서 한국에 살고 계시니까 미국을 접할 일이 없죠, 이분은. 그래서 어떻게 이분은 이제 미국 기술을 리뷰하냐면 미국 뉴스랑 미국에서 나오는 논문들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리뷰를 함으로써 이제 해외 기술을 좀 리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뭐 이거 논문 리뷰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보면은 딱히 직장이 없은 채 개인 방송으로 큰 성공을 보시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해서 전문 개인 방송인으로서 저런 리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 채널이 구독자가 뭐 2,0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채널이었기 때문에 돈이 안 돼요. 뭐 월 수익이 채널 월 수익이 뭐 한 3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뭐 3만 원 벌자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도 직장이 있고 실리콘밸리 대기업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뭐 일하다 잠깐 쉴 때 나와가지고 공원 산책하면서 스마트폰 켜고 녹음하고 뭐 커피숍에서 잠깐 커피 마시다가 뭐 생각나면은 스마트폰 켜고 녹음하고 뭐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논문 리뷰할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논문보다는 그냥 제가 실리콘밸리 실제 만났던 사람들과 회사에서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그냥 주저리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주로 얘기를 했었죠, 저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해외 논문 기술 리뷰를 되게 잘했어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메가 채널로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구독자가 많은 대형 채널이죠. 저는 여전히 저도 성장했지만 저는 한 10,000명 규모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큰 세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메가 채널로 성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스폰서란 게 생겨요. 대형 유튜버들은 혹은 대형 개인 방송인들은 혹은 뭐 이렇게 뭐랄까 큰 미디어 뭐 그런 방송사 같은 데들은 언론의 속성인데 어떤 속성이 생기냐면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각종 기업이나 정치인들이 스폰서를 주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변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돈을 주고 한국 정치인들이 다가와서 돈을 주고 이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줘라 하면 이야기 해주게 되는 거고 또 한국 대기업이 배후에서 요거 좀 얘기해줘라 하고 돈을 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대형 방송인이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돈이 걸리는 문제가 다가오면 그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대형 언론이 가지게 되는 속성입니다. 뭐 유튜버도 그렇고 개인 방송도 그렇고 신문 방송인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스폰서가 없습니다. 스폰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로부터 좀 자유하죠. 근데 이걸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날이 언젠가 올 수도 있어요. 저도. 왜냐면 저도 지금 구독자 10,000명인데 구독자 한 50만 명 됐다고 쳐봐요. 저도. 그러면
이런 스폰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봐요. 한국에 뭐 예를 들면 배터리 회사가 저에게 스폰을 좀 하면서 배터리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해 주세요 하면, 저는 사실 배터리 사업이 굉장히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제 아들이나 혹은 20살 때 저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진짜 하면 안 된다. 그거보다는 인공지능이나 뭐 뇌과학,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해야 된다. 내 아들이 대학원 간다면 양자 컴퓨터나 인공지능, 뉴로사이언스, 뭐 뇌과학 이런 쪽으로 가라고 좀 권하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20살 때 나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맞아요. 근데 한국 배터리 회사에서 나한테 좀 뭐 한 예를 들면 한 돈 좀 쥐어주면서 한국산 배터리 좀 잘 얘기해줘요 하면은 얘기해줘야겠죠.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으로 내가 좀 잘 살 수 있고 아들한테 뭐 맛있는 먹을 거라도 좀 더 사줄 수 있고 아들 학비에 보탤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유혹이 듭니다. 내가 배터리 기술은 반도체 기술 중에서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큰 돈이 들어오면 좀 얘기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유혹이 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디어를 접할 때 요거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은 배우 세력이 뭐고 누구의 스폰을 받는가. 왜냐면 스폰 받으면 그게 별로라고 생각해도 좋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그게 미디어의 한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는 이제 스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로부터 좀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20살 때 나 혹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어떻게 좋은 기술을 선택하고 성장하는가 관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기본적으로 개신교인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인으로서 좀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대중을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영상 만들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물론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래서 저도 방송하면서 유혹을 느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뭐 한 구독자분이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의대 가는 거랑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하는 거랑 한국에서 의대 가는 거랑 뭐가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이런 거 영상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세속적인 토픽이니까 그런 거보다는 저는 그냥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 뭐 그런 주제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뭐 어쨌든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영상이 대박을 친 거예요. 한국의 고3 학생이 의대를 가서 한국에서 의사를 할 것인가, 한국에서 학부 마치고 미국으로 박사를 가서 미국에서 할 것인가, 미국에서 뭐 의사 할 것인가, 뭐 이런 주제 있잖아요. 뭐가 더 돈을 많이 버냐,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 그대로 대답해서 만들어줬는데, 사실 제 머리에서 나오기는 힘든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면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이 생각을 실제로 저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구독자분이 물어봐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했을 뿐이, 경험한 거. 한국에서 의사하면 얼마 벌고, 왜냐면 제 친구 중에 실제로 한국 의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해서 실리콘밸리 살면 얼마 벌고, 왜냐면 제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대로 그냥 그분 물어보신 거 영상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 쳤는데 조회수가 어떻게 되냐면 500만 뷰가 나왔어요. 500만 뷰. 500만 뷰면은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치면은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에 1명이 본 거예요. 엄청나죠? 그 영상 하나 때문에 제가 채널이 10,000명으로 급성장을 했고 월 수익 한 130만 원 정도를 찍었어요. 저도 그거를 만들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개신교인으로서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잖아요. 돈이 안 돼요.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한국에서 의대 가면 연봉 얼마 벌고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하면 연봉 얼마 벌고 뭐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의 니드를 구독자분의 질문에 응답하다가 우연히 때려 맞춘 거죠. 딱 했는데 영상 히트 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10,000명 구독자 채널로 성장하고 월 130만 원을 벌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과 개신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으로 돈 벌려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제를 얘기해야 돼요. 뭐 사람들 무슨 얘기 무슨 얘기하는 거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뭐가 돈 많이 벌까? 그리고 좀 야한 컨텐츠, 뭐 예를 들면 여성 게스트 섭외해서 좀 옷 좀 벗기고 노출 심하게 하고 이런 거 좋아하겠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속적인 컨텐츠라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야 돈을 버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또 뭘 좋아할까요? 사람들 대중이 좋아할 만한 거, 뭐 부자들을 뭐 비판하고, 그러니까 좀 좌파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기독교 얘기 안 하고, 그런 게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돈을 벌기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개신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올바른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개신교인입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분은 무신론자더라고요. 제가 종종 방송에서 말해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신보다는 차라리 과학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뷰는 과학을 믿는 뷰죠. 신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영상을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과학을 막 얘기한 다음에 보라.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고 과학으로 세상이 설명되기 때문에 신은 없지 않은가. 이런 뷰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볼 때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꾸 신이 없다라는 쪽으로 인간의 뇌는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이 있다라는 뷰로 세상을 보게 되죠. 거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하는 말과 개신교인이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방향성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은 왜 무신론자가 됐을까요? 뭐 당연하겠지만 신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과학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된 거죠. 그럼 저는 왜 개신교인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증거들을 보았고요. 저는 한때 제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자꾸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꾸 어디를 가라, 뭘 하지 마라,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을 믿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신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세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게 확실히 보입니다. 신이 있다라는 걸 확실히 느끼고 보기 때문에 개신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왜 무신론자가 되는지 알겠죠?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왜 무신론자는 무신론자가 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의 눈과 너희의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사야서에 써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좀 막말로 얘기하면 맨날 야동 보고 맨날 나쁜 컨텐츠, 폭력적인 컨텐츠, 범죄, 마약 컨텐츠 영상 계속 보면은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을 하시고 미디어를 끊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 말을 걸어오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죄를 끊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말을 걸어와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무신론자 분이 계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성경책 하나 사서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자신이 하고 있던 죄를 끊어보세요. 야동 끊어보세요. 그리고 나쁜 폭력적인 방송들을 좀 끊어보시고 건전하게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 말을 걸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종교 사탄교를 믿는 사람도 사탄교를 왜 믿게 되냐면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영상과 사탄이 좋아하는 죄를 막 저지르다 보면 사탄이 말을 걸어옵니다. 아시겠죠? 그 종교 사탄 정말 있어요. 하나님 정말 있고요. 자신의 그 삶의 결과, 영적인 존재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자로 살다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살게 되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저분께서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드래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드래곤. 그 영상에서 드래곤을 왜 얘기하셨냐면 그 영상에서 그분이 드래곤이라 하면 용이죠. 한국 문화 속에서는 용맹과 패기의 상징이다. 하지만 서양 문화 속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드래곤, 용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존재가 뱀이라고 나오죠. 뱀은 사탄이란 뜻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옛 뱀은 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그 옛날의 뱀은 이제 용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그 용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문화 속에서
용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님이 비즈니스를 열려고 하는데 회사의 어떤 로고에 용을 넣거나 회사의 어떤 상호에 드래곤을 넣거나 아니면 님이 막 몸에 용 문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용을 로고로 해서 뭐 프로덕에 상표를 만들거나 뭐 그러면 미국에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유럽에서도 좀 그러겠죠. 왜냐면 이 기독교가 보급된 성경을 읽는 국가에서는 그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용은 사탄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용은 옛 뱀이고 사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 용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면 나 사탄 좋아해요 라고 미국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미국의 그 유학 온 중국인들이 중국 축제 중에 중국 사람들이 용 좋아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죠? 그 초안지에 나오는 그 한나라를 세운 황제 유방이 그 태몽이 용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황제가 되고 자신을 진룡천자라고 했어요. 나는 진짜 용이고 하늘의 아들이다. 즉 나는 용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용은 중국 황제라는 뜻이 되고 패기와 용맹의 상징이 된 건데 그래서 중국 사람은 용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미국에 이민 온 중국인들이 여름에 드래곤 보트 페스티벌이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 용처럼 생긴 배에 올라가지고 서로 막 그렇게 그 보트로 레이싱하는 거거든. 강가에서 매년 여름에 하는데 그 드래곤 페스티벌이잖아요. 드래곤 보트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용을 막 굉장히 좋아하고 용으로 축제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이제 미국 개신교인들의 눈에는 좀 부정적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용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탄인데 잘 모르는 이제 사람들 눈에는 용은 성경에 가면 사탄인데 사탄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이렇게 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이 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막 용을 로고에 넣고 뭐 자신의 비즈니스 상호에 넣고 자꾸 그러려고 하는데 이제 기독교 문화가 강한 문화권에 오면은 그게 굉장히 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문화 속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로 이름을 짓는 게 좋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많죠. 뭐 존, 제임스, 마크, 조셉, 데니얼 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이름을 지을 때. 반면에 미국에서도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물들의 이름으로 자녀 이름을 짓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인물들 중심으로 이름을 짓는 미국 가정들이 있어요. 이게 의미한 게 뭐냐면 우리 집안은 반기독교적이다라는 거를 이제 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으면 우리는 반기독교적이다. 우리는 좌파다. 우리 가족은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문화의 기본은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우파적인 집안이라면 즉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가정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위주로 이름을 지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로 이름을 짓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세라, 레이첼, 드보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여성의 이름으로 짓겠죠. 남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남자 인물. 그게 청교도 전통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고 이제
우리 집안은 반성경적이다 하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러면 딱 티가 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좀 성경적 가치관을 보수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갖는 게 미국 사람들과 미국 내국인들과 친해지는데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국인 개인 방송하는 사람과 저의 차이를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세상 스폰서를 받고 있고 메가 채널로 성장하고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사실 진실을 말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스폰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 있고 더 성장하게 돼서 이제 더 성장한 게 이제 대형 방송사죠. 방송사는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방송 스폰서들이 원하는 방송국에 돈을 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들과 그 배우 정치 세력과 그 배우 대기업들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면서 또 시청자들 클릭수도 중요하잖아요.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대형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는 계속 방송이 성장하면 대형 방송사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스폰서도 없고 그냥 개신교인으로서 내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여전히 죄인이지만 전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나름 몸부림치고 있어요. 개신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 뷰로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방송이랑은 저는 좀 다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더 큰 채널을 성장했을 때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반기독교인들이 싫어하죠. 좌파들이 저를 싫어하죠. 좌파 비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개신교인은 보수 우파적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보수라는 거의 의미는 컨저버티브라는 거의 의미는 성경적 가치관을 컨저버티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개신교인으로 산다는 거는 보수 우파적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좌파 진보는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개신교인들은 좌파 진보 사이드를 안 좋아합니다. 뭐 그런 뷰를 이제 제가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반기독교인들이나 좌파 진보분들이 저한테 악플 많이 달아요. 그래서 저는 채널 아예 닫아버렸잖아요. 댓글을. 하지만 제가 스폰서도 없고 뭐 이 채널로 큰 돈 버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뷰가 미국 내국인들이 생각하는 뷰랑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면 제가 이 실리콘밸리에서 백인 교회 다니거든요. 백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백인 목사님이 얘기하고 그런 것들, 그런 가치관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미국의 청교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국인들의 전통이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백인은 아니지만 미국 그 백인들의 사상을 완전히 막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많이 청교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 채널에는 그 미국식 청교도 정신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들이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채널이랑 저는 뷰가 굉장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